그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묘하게 무거웠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긴장감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시골 경기도 양평에서 올라오는 날이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앞둔 지연에게 시어머니가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 잠시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이었다. 이제 좀 숨 돌리겠네. 남편 민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의 속마음은 다소 달랐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조심스럽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도 스며 있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고 단지 몇 달이라는 시간도 그녀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졌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고 지연은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이구, 우리 유나 많이 컸네. 62세의 경선 씨는 밝은 얼굴로 손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며 시래기 멸치며 된장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작은 체구에 비해 짐은 무척이나 많아 보였다. 어머니 짐 많으셨을 텐데 택배 보내시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유나 먹일 거니 내가 들고 와야지. 그 순간 지연은 미소 지으면서도 안으로 살짝 긴장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거실로 들어온 경선 씨는 앉기도 전에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말했다. 어머, 냉장고 정리가 좀 엉망이네. 고추장하고 된장은 좀 나눠 놔야지. 안 그러면 냄새 섞여.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 뒤가 찌릿하게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메뉴는 유나가 좋아하는 계란찜과 된장찌개. 지연은 정성껏 간을 맞췄고 조심스레 식탁에 놓았다. 그러자 경선 씨가 젓가락을 멈추며 말했다. 된장이 너무 맹맹하다. 물을 좀 덜 잡았어야지. 그리고는 덧붙였다.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요즘은 이보다 더 잘 끓여.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었다. 유나는 뭣도 모르고 입가에 된장 묻힌 채 웃고 있었지만 엄마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경선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6시 커튼을 확 걷으며 지연에게 말했다. 햇빛 쐬어야 건강해. 유나도 같이 일어나야지. 아이를 재우고 싶었던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제 밤새 기침을 해서 좀 더 자게 두려 했어요. 그럼 더더욱 일찍 일어나야 해. 잠만 자면 병 생겨.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엔 집안 곳곳을 점검하는 듯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엌 수거는 왜 이렇게 많냐? 세탁기는 저녁에 돌려야 전기세가 덜 나간다. 유나는 이유식보다 된장국 밥이 낫다 등등. 점점 더 지연은 마치 자신의 공간이 점령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한 번은 경선 씨가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유나 엄마가 음식 잘 못하지. 그래서 내일은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그 말을 들은 유나는 다음날 계란찜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한 게 더 맛있어. 지연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더 아픈 건 민재의 반응이었다. 엄마도 그냥 말하는 거야. 너무 마음에 담지 마. 그 말은 결국 아무 일 아니라는 뜻이었고 지연의 상처는 아무에게도 설명되지 못한 채 더 깊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유나를 안고 자려고 했지만 아이는 말했다. 엄마 말고 할머니랑 잘래. 할머니가 동화책 읽어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가 방을 나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지연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저 내 아이의 엄마이고 싶었을 뿐인데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 어떤 그림자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기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유나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 경서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지연아, 오늘도 회사 간다며. 유나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가. 네, 어머니. 점심은 미리 냉장고에 준비해놨어요. 경서는 국자로 국을 젓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너무 현대식이야. 아이가 이렇게 가공식품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니까.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눌러야 했다. 그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이유식 남편 도시락 출근 준비 집안 정리까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다. 퇴근 후 그녀가 도착했을 땐 집안에는 익숙한 된장 냄새가 퍼져 있었다. 유나는 고구마를 먹으며 소파에서 웃고 있었고 경서는 TV를 보며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유나랑 잘 놀았어. 그런데 애가 낮잠을 너무 오래 자서 저녁 준비 좀 늦었어.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어딘가 책임을 돌리는 말처럼 들렸다. 마치 지연이 일을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 자신이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투였다. 저녁 식사 때 지연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계란국을 떠주었다. 유나는 잘 먹다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는 맛있게 끓이는데 엄마는 왜 맨날 똑같아? 경서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 얘 좀 봐. 입맛은 정확하네. 엄마는 회사 다니느라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 순간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살짝 떨렸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덧붙이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너무 지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야.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냥 넘겨. 어머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건 알아. 근데 왜 늘 내 잘못 같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좀 둔하게 살아. 그래야 편해. 그 말은 지연을 더욱 고립시켰다. 둔하게 살라고 그녀는 둔해질 수가 없었다. 아이의 말, 시어머니의 표정, 남편의 외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때 둔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음날 유나가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울었다. 이유를 묻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할머니가 오늘은 같이 놀자고 했어. 그리고 엄마는 항상 바쁘잖아.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가까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엄마라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경서는 친정 동네 친구 한 명을 초대했다. 작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경서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회사 다닌다더니 집안일은 영 손에 안 붙어. 밥은 겨우 하고 빨래도 세탁기에 던지기만 하더라니까. 그 말에 친구는 웃었지만 지연은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칫했다. 눈이 시큰거렸지만 참았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지연은 민재에게 조용히 물었다. 오빠, 나 지금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할머니랑 있으면 내가 없어진 기분이야. 아이도 이제 엄마보다 할머니 말을 더 따르고 난 그냥 집에 있는 그림자 같아.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엄마한테 뭐라 하고 싶지만 그럼 또 다칠까 봐. 그 대답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또 하나의 침묵이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닭고기를 꺼내 깨끗이 손질하고 유나가 좋아하는 닭곰탕을 정성스럽게 끓였다. 마늘과 생강을 넣고 불을 줄이며 천천히 우린 국물은 집안에 고소한 향을 퍼뜨렸다.
아이를 위해 준비한 식탁에는 곱게 지단을 얹은 국수와 오이 채무침, 그리고 계란찜까지 놓였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밥상이었다. 유나야 밥 먹자. 우와 엄마다. 아이는 기쁜 얼굴로 뛰어왔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온 경선이 식탁을 한번 쓱 훑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닭은 좋은데 국물이 너무 흐리네. 이런 건 보약이 아니라 물국이지.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다. 유나국수 너무 많이 먹지 마. 밀가루 많이 먹으면 나중에 배 나오고 키 안 큰다. 그 말에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끝마다 덧붙이는 지적, 아이 앞에서의 비난, 그리고 자신을 엄마가 아닌 보조자쯤으로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저녁 식사 후 지연은 조용히 민재를 불러 부엌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는 벌써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오빠 오늘은 진짜 더는 못 참겠어. 민재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또가 아니야. 계속이었어. 매일매일이야. 엄마가 올라온 지 2달째야. 나 지금 무너지고 있어.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다. 내가 만든 밥은 맛이 없고 아예 없고 내가 가르치는 말은 틀렸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방해처럼 느껴져. 유나도 이제 날 피하고 있어. 나한텐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엄마한텐 웃으면서 다 말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 조용한 소리가 마치 죄책감의 리듬처럼 들렸다. 그리고 네가 항상 중간이라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알아.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나는 네 편이 아니다처럼 들려. 넌 엄마와 나 사이에서 중립을 택하지만 그 중립이 날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집에서 내가 엄마가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닌 존재라면 나 이제 정말 도망치고 싶어.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문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둘 중 하나야. 엄마가 다른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유나 데리고 나갈게. 지연아, 그건 좀... 아니, 나 더는 물러서지 않아.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엄마도 같이 노력해야 돼. 나는 너희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만든 거야. 근데 지금 내 집은 아니야. 그 순간 부엌 문 너머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경선이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경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유나는 일찍 잠들었고 민재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 단단한 결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경선은 더 이상 끼어들지도 지적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다. 유나도 눈치를 보는 듯 평소보다 말이 줄었고 민재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그 모든 조용함이 지연에게는 더 큰 소음처럼 들렸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유나를 재우고 나오자 민재가 부엌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뭐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좀 보고 있어. 응, 엄마 말이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우리한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지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지나간 화면엔 노년층을 위한 문화 강좌 목록이 주르륵 올라가 있었다. 여기 봐. 요가 노래교실, 실버댄스 꽃꽂이, 그리고 실버 합창단도 있어.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젊을 땐 교회 성가대도 하셨다 했잖아.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지연은 놀라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민재가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인을 위해 침묵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 혹시 이런 것도 해보실래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즘 어르신들 모여서 합창도 하고 수공예도 하고 되게 재밌대. 경선은 처음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내가 그런데 가서 뭐 하냐?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잖아요. 엄마도 친구도 사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서. 민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은 옆에서 말없이 국을 휘젓고 있었지만 그 대화를 흘려듣지 않았다. 경선은 몇 초간 아무 말이 없더니 국을 한 숟가락 뜬 채로 툭 내뱉었다. 그래, 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 말 한마디에 민재의 얼굴엔 안도감이 피어올랐고 지연은 속으로 작은 박수를 쳤다. 처음이야. 엄마가 무언가에 괜찮다고 한 게. 그 주 금요일 민재는 반차를 내고 직접 어머니를 주민센터까지 모셔다 드렸다. 경선은 여튼 회색 점퍼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평소보다 차분한 옷차림으로 나섰다. 처음엔 눈을 자주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히 인사해주는 직원에게 살짝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날 주민센터에선 실버라인 댄스 초급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실 안에는 60, 70대의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가볍게 팔을 흔들고 있었고 경선은 교실 뒤편에 앉아 수업을 지켜보았다. 수업이 끝난 후 진행자였던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처음 오셨죠? 다음 주엔 같이 해보세요. 오늘 보셨던 분들 중엔 처음엔 다 망설였던 분들이에요. 경선은 멋쩍게 웃었다. 나도 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날 밤 지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민재가 말했다. 엄마 오늘 재미있으셨대. 그래. 응. 다음 주엔 수업도 들어보신다더라. 그럼 진짜 좋은 변화네. 지연이 말했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우리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발씩만 서로 한 걸음씩만 내디디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 순간 작은 희망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말 많던 집에 찾아온 침묵은 고요한 싸움의 결과였지만 그 침묵 사이로 드디어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경선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나 다음 주에 행사 하나 나가게 됐어. 지연은 유나에게 우유를 따라주다 멈칫했다. 행사요? 어제 센터에서 말했는데 다음 주에 동네 노인회가 주최하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 선발 대회가 있대. 사람들이 내 보고 나가보라 하더라. 민재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야기 대회요 엄마가요? 왜 못할 것 같아? 경선은 눈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나 젊을 땐 얼마나 말 잘했는지. 알아 동네 잔치 때마다 앞장서서 마이크 잡았어. 지연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선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다. 그 말투에서 묘하게 들뜬 기운이 느껴졌고 눈빛엔 오래된 자존심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대회 당일이 다가왔다. 경선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민재가 챙겨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지연이 다려준 연한 베이지색 바지를 매치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다듬던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늙긴 했지만 아직 설 무대가 어색하진 않네. 대회는 구청 문화회관 2층에서 열렸다. 지연은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자리를 찾아 앉았고 민재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쪽을 향해 있었다. 무대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나와 소소한 일상 이야기나 손주 자랑 등을 하고 있었다. 경선의 차례가 되자 어깨를 한번 으쓱한 그녀는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단단하고 묘하게 빛나 보였다. 안녕하세요. 양평에서 서울로 올라와 손녀 돌보다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최경선입니다. 순간 객석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잠깐 마른 입술을 축이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건 그녀의 인생 이야기였다. 20살 시집 와서 논밭일부터 시댁일까지 다 해냈어요. 그땐 다들 그랬으니까. 근데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고 아이 셋을 혼자 키웠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비 오는 날 한 손엔 젖은 쌀자루 들고 한 손으론 둘째 아이 업고 버스 정류장에서 40분 기다리던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눈빛은 과거를 품고도 지금을 포기하지 않는 강함이 있었다. 그래도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손녀가 웃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조용한 박수였지만 점점 더 커졌다. 경선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그 장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시어머니는 늘 고집세고 간섭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누구보다도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어른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 구청장은 경선에게 열정상이라는 상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포토타임이 이어졌다. 경선은 어색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엄마 방송 타겠는데 허허 이놈. 지연은 조용히 경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완벽하려 하셨는지. 왜 그렇게 애써 무너진 적 없다고 보이려 하셨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경선은 상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거 내 평생 첫 상장이다. 70 넘어 이렇게 박수 받아볼 줄 누가 알았겠니. 그녀의 눈가엔 반짝이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컵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경선은 컵을 받으며 말했다. 고맙다 지연아. 그 말은 처음으로 형식적이지 않은 말처럼 들렸다.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 그날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집, 이 가족, 조금씩 다시 배워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요일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서늘했다. 지연은 유나와 함께 문화센터 앞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유나가 낙엽을 줍고 있을 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직감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경선 어르신 보호자분 되시나요? 상대방은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어머님께서 문화센터에서 넘어지셨어요. 지금 가까운 보건소로 이동 중이시고 현재 의식은 괜찮으세요.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지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네, 지금 어디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는 유나를 안고 택시를 잡으며 민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날 문화센터에서는 실버댄스 연습이 있던 날이었다. 경선은 북춤 동작을 연습하다가 우연히 뒤로 물러서는 동작에서 실수로 손수건이 발에 걸렸고 그대로 넘어졌다. 무릎을 세게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졌지만 참는 듯 조용히 일어나려 했다고 한다. 지연과 민재가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경선은 치료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무릎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엄마, 민재가 달려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많이 다치셨어요? 어디 아파요? 경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넘어졌을 뿐이야. 지연은 말없이 그녀 옆에 다가가 손에 묻은 땀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경선은 살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의 눈엔 걱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말없이 건네는 물티슈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이건 단순 타박상이지만 며칠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당부했다. 얼음찜질과 소염제 복용 절대 휴식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쥐었다. 지연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맞서야 할 존재로만 여겼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날 밤 지연은 경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침실에 눕혔다. 깨끗한 이불을 깔고 베개엔 향이 은은한 아로마 패드를 올려두었다. 경선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나 그냥 집에 갈게.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야. 어머니 저희 집이잖아요. 유나도 엄마 집에서 잘 자는데 어머니도 오늘은 여기 계세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경선은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따뜻한 수건으로 경선의 무릎을 닦아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혹시 통증 심해지면 바로 말씀 주세요. 새벽에도요. 그래, 고맙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 의지, 그리고 묘한 미안함. 지연이 방을 나가려 할 때 경선이 불을 끄기 전 불쑥 말했다. 지연아, 내 어머니? 아까 넘어졌을 때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네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지연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떤 관계든 아픔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떠올랐다는 사실이 그녀를 뭉클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미역국을 끓였다. 기름기 적게 가는 약하게. 어제 병원에서 들은 노인 건강식 기준에 맞춰 정성껏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경선은 국을 한 숟갈 떠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이런 맛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딱 좋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경선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온도가 흘렀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희미한 소리를 냈고 지연은 주방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살짝 진한 대추와 생강향이 퍼지며 집 안을 포근하게 감쌌다. 경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손가락을 천천히 주무르고 있었다. 지연은 차 두 잔을 쟁반에 담아 다가와 경선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어머니, 이거 어제 어머니 좋아하셨던 대추차예요. 오늘은 더 진하게 끓여봤어요. 경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아들었다. 컵을 손에 쥔 순간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지연아, 나 사실 요 며칠간 밤마다 잠이 잘 안 오더라.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증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통증보다 마음이 그렇더라. 경선은 한참 말을 고르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랑 같이 산 적 있어. 그땐 너보다 더 젊었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집안일 밭일까지 다 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랬어. 말대꾸 하지 마라. 너는 아직 며느리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박혀 있어. 지연은 경선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결혼 초반엔 나도 마음속으로 맹세했어. 나는 내 며느리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참 이상하지. 막상 네가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손주를 낳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내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너를 대하고 있었더라. 경선은 눈을 감고 작게 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후회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너무 앞섰지.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늘 내가 먼저 간섭하고 지적하고 그게 다 애를 위한 것이라며 변명만 했어. 지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요. 사실 어머니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다쳤던 건 어머니가 틀려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마치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에 경선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완전히 열린 눈빛이었다. 그 눈빛엔 이해와 동의가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저한테 섭섭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실 저 나름대로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다만 그 방식이 어머니 눈엔 어설퍼 보였을 수도 있고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백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상처 위에 바르는 연고처럼 아무 말 없는 시간이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켜 주었다. 경선이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이제야 알겠어. 사랑이란 게 꼭 내 방식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더라. 지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선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건 무조건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과 언어를 천천히 익혀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경선은 그 손을 천천히 감쌌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지연의 손을 간섭이 아니라 연대로 감싼 건. 그날 밤 지연은 따뜻한 물수건을 챙겨 경선의 방 문을 살짝 열었다. 불이 꺼진 방 안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지친 하루 끝의 평온함 같았다. 지연은 방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 봄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어느 아침 경선은 침대 옆 의자에 걸어놓았던 운동복을 꺼내 들었다. 그 옷은 지난달 지연이 선물한 연한 하늘색 티셔츠였다. 앞가슴에는 작게 함께 천천히 웃자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다. 오늘 수업 있으시죠? 지연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은 실버팀 장기자랑 예선이래. 내가 북춤으로 1등하면 구청 대표로도 나갈 수 있다더라. 경선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스쳐갔다. 지연은 접시에 달걀 프라이를 얹으며 살짝 웃었다. 그럼 오늘은 대장 어르신 되는 날이네요. 유나도 응원할 거예요. 내가 그런 건 또. 경선은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는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문화센터 대강당. 무대에는 이미 팀별로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은빛 노래단, 청춘 댄스회, 행복 연극반, 그리고 노을북 춤팀. 경선이 소속된 팀의 이름이었다. 지연과 유나는 민재와 함께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유나는 미리 준비한 응원 피켓을 꺼냈다. 북치는 우리 할머니 최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색색의 스티커가 붙은 그것은 누구보다도 귀엽고 정성스러웠다. 드디어 노을북 춤팀 차례가 다가왔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 중앙에서 경선이 북채를 들고 섰다. 하늘색 의상 단단한 표정, 그리고 그녀의 뒤엔 5명의 어르신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첫 북소리가 울렸을 때 무대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건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니었다. 경선은 북을 치면서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팔을 쭉 뻗었다. 오랜 시간 삶에 치여 숨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인생의 리듬을 치는 것 같았다. 지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우이 붉어졌다. 곁에 앉은 민재도 숨을 죽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경선은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웃었다.
무대 아래에서 유나가 피켓을 흔들며 외치었다. 할머니 짱이야, 최고야. 그날 경서는 팀 장려상을 받았지만 그 어떤 1등보다 더 반짝이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유나는 경선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할머니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경선은 유나를 품에 안고 웃었다. 그래, 다음에 TV 나오면 엄마한테 자랑해줘야겠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 그리고 조용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경선의 방에 대접차를 들고 들어갔다. 오늘 하루 진짜 멋졌어요, 어머니. 아니, 오늘만큼은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경선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경선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살짝 흔들렸다. 지금 뭐라 했니? 엄마라고 불러봤어요. 오늘 너무 자랑스러워서 왠지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경선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 들어보네. 그 말. 지연이 수줍게 웃자 경선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그 말 진짜 선물 같았어. 그날 밤 지연은 민재 옆에 누워 속삭였다. 당신 엄마 진짜 멋졌어요. 그리고 나도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야. 민재는 아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우리 딸도 우리 엄마도 당신 덕분에 이렇게 웃고 살아. 지연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누구 하나만 참아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게 가족이구나. 그날은 날씨가 참 이상했다. 분명 서울을 떠날 땐 햇살이 강했는데 지방선까지 내려와 시골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점점 흐려졌다. 지연은 버스에서 내리며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몄다. 민재가 갑작스럽게 공사 일정으로 지방에 가게 되었고 유나는 유치원 체험학습으로 외박을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지연에게 자유로운 하루가 주어졌다.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이며 경선이 혼자 살았던 오래된 한옥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 앞에 서자 나무 냄새와 묵은 습기 냄새가 살짝 풍겼다. 녹이 슬기 시작한 자물쇠 대신 아직도 단단히 닫힌 나무 문이 경선의 지난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다는 듯이 서 있었다. 지연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 낮고 오래된 소리가 고요한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다. 현관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잠시 그대로 멈춰 섰다. 작은 방 한가운데 낡은 손수건으로 감싼 옛날 라디오. 그리고 그 옆에는 모퉁이가 해진 사진 액자 하나. 사진 속에는 어릴 적 민재가 경선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에 함께 있던 남편은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경선은 그 이후 이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지연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나무 마루를 쓰다듬었다. 그 표면의 거칠음, 얇게 갈라진 틈, 그 모든 것이 경선이 걸어온 시간의 질감 같았다. 그때 서랍장을 정리하다 지연은 흐릿하게 접힌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민재에게 혹시 네가 이걸 읽는 날이 온다면 경선의 필체였다. 몇다. 네. 너는 늘 바쁘고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 조용한 밤이면 내가 잘한 게 맞았는지 모르겠더라. 지연이는 좋은 아이야. 그 아이가 널 만나줘서 참 고맙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도 난 자꾸 내 방식만 강요하고 또 실수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지. 혹시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이 집을 정리하게 될 날이 오면 이 벽장 안에 넣어둔 반지꼴이랑 작은 상자 하나는 지연이에게 꼭 주었으면 한다.
그 안엔 나의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한 시간들이 담겨 있단다. 지연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왜 그땐 서로 상처만 주었을까? 그녀는 경선의 침구 위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저도 알아요.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바람이 창틀 사이로 불어들어와 살짝 열린 방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온 지연은 경선을 마주 앉혀었다. 그리고 작고 오래된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경선은 상자를 본 순간 눈이 커졌다. 이걸 거기서 찾았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안에 있는 실과 바늘 그리고 종이 다 보고 왔어요. 그 속의 마음도요. 경선은 말없이 상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집 많이 낡았지.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집은 엄마가 만든 마음의 집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꿈을 꿨다. 어스름한 봄날 오후 한 여자와 다른 여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북촌 어느 마을의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장면이었다. 그들 사이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침묵 이하에 그리고 지난 시간을 함께 견딘 온기. 지연은 꿈속에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나 엄마의 딸이에요.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느 주말 경선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새참상 차리듯 직접 장을 보고 멸치를 볶고 김을 굽고 부추전을 뒤집고 돼지 불고기 양념을 정성껏 버무렸다. 오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지연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경선은 웃으며 말했다. 세 여자 다 같이 밥 한번 제대로 차려 먹는 날이잖니. 나 이런 날 기다려왔어. 오늘은 유나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연이 이 집에 처음 온 날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바깥 마당엔 작은 원형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엔 도자기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대청마루를 넘어 흘러들고 개나리와 목련이 살랑이는 그 봄날의 풍경 속에서 3명의 여자가 모여 앉았다. 유나야 생일 축하해 지연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경선은 자신의 앞치마 자락으로 손을 닦으며 덧붙였다. 소원은 말 안 해도 알겠다. 공주님은 항상 마음이 예뻐서. 유나는 두 손을 모으고 살짝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순간 목이 메었다. 경선도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작은 손, 중간 손, 큰 손이 자연스럽게 식탁 아래에서 포개졌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작은 플리마켓에 세 사람은 함께 나갔다. 지연은 직접 만든 천연 비누를 팔았고 경선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손뜨개 가방을 진열했다. 유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씩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다 오늘 있었던 일 좋은 거 하나만 써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그 노트엔 곧 이런 문장들이 하나둘 적혔다. 오랜만에 장 보러 나왔는데 세 사람의 웃음에 힘이 났어요. 내 며느리도 저렇게 날 바라봐 줬으면. 손주가 손을 잡아주는 기분 이해가 가네요. 지연은 그것들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누군가의 거울이 되었나 봐요. 처음엔 서로 보지도 못하던 우리였는데 경선은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다. 너한테 배운 거야.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 해질녘 세 사람은 손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는 금세 잠들었고 경선과 지연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난 처음부터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경선이 조용히 말했다. 전 엄마라는 말 아무나에게 못해요. 근데 이제는 마음에서 그렇게 불러요. 엄마? 이젠 진짜예요. 경선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서로니의 엄마와 딸로 살아보자. 서류엔 없어도 마음 안엔 서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그날 밤 카메라 하나를 삼각대에 올려두고 세 사람은 셀카를 찍었다. 하나, 둘, 셋, 갤칵. 화면엔 다음과 같은 이름이 저장되었다. 우리 집 새 여자, 봄날 기념.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 사람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 부른 이름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불렀다. 딸엄마, 그리고 손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가슴이 찡하거나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 전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또 하나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